그러니까 제가 항상 한국 투자자를 주린이라는 단어를 매우 싫어하는 이유가 주린이 돼가지고 맨날 어린이처럼 누군가에게 보채지 졸라야 되니까.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 저자이신 윤지호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반드시 참석하는, 들리는 교보문고 초청을 받아서 매우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집도 가깝습니다, 촬영한 장소가. 그래서 제가 많이 다니는 길인데, 오늘 굉장히 책을 소개하면서 저는 최근에 주시장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뭔가 많은 걸 얻어가길 바랬는데, 제가 처음 받았던 피드백은 좀 어렵다였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함께 고민을 나누는 과정에서 주린이란 말 그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뭐 어린이를 언제까지 계시겠습니까? 빨리 청소년기 탈출하고 어른 돼가지고 돈도 벌고 우리가 그러려면 아마 좀 다소 어려우시더라도 이 책을 함께 고민하시면서 읽어가시면 특히 오늘 제 말을 듣고 들으시면 아 그래서 이런 말을 썼겠구나 이런 느낌 받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제목은 제가 안 정했습니다. 엄청 거창하더라고요. 뭐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 근데 원래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2부에 제가 존경하는 김봉환 소장님, 김한진 박사님과 같이 토론한 내용이 있습니다. 매우 좋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앞으로 오면 아무도 안 읽을 거라고 해가지고 뒤로 빼고요. 앞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인사말을 올렸는데 오히려 그걸 일부에 뺐습니다. 근데 의외로 반응은 그쪽이 더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했던 부분은 제가 뭐 얼마나 지식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전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다시 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무슨 책부터 읽을까 했던 책들. 우리 이 책을 소개하러 와가지고 다른 책을 소개하게 됐는데 한 7권의 책을 소개했는데요. 아마 제가 소개했던 글을 보고서 읽으시면 더 그 책들이 더 와닿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신도 아니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때 참고를 받았던, 제가 참조했고 도움을 받았던 책들도 동시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아마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주식의 시대, 우리가 어떤 투자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한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도 읽기 싫잖아요.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뭐냐면 월스트리트라는 영화인데요. 매우 유명한 영화고 아마 주식시장 종사자라면 반드시 봐야 하는 영화다. 우리 시장에서 너무나 마진콜 막 이런 영화들만 보니까 주가 폭락만 생각하시는데 주식시장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말을 여러 멋진 대사를 남겼습니다. 특히 여기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죠. 이 거둔 게코라는 사람이 원래 보에스키라는 실존 인물을 갖고서 묘사한 사람인데 하여튼 고든 게코의 목소리를 빌려서 했던 말 중에 바로 탐욕은 선이다. The greed is good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80년대에 결국 소위 신자유주의를 서막을 알렸던 아주 멋진 영화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말 멋진 대사가 또 나옵니다. 87년에 나온 영화인데 게코가 이런 말을 하죠. 제로섬 게임이다.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진다. 돈을 잃거나 따는 게 아니라 돈은 누군가에서 누군가로 옮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다들 이런 상상하시죠? 나에게 지난 코로나의 절정이었던 3월로 돌아간다. 그때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돈이 옮겨졌겠죠. 누군가는 급하게 주식을 팔았을 거고 누군가는 그때 주식을 샀겠죠. 근데 지금은 또 누군가는 팔 수도 있을 거고 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히 전적은 모르겠지만 많은 투자의 그루들이 했던 말들은 주식은 쌀 때 사야 되고 비쌀 때는 팔아야 된다는 아주 단순한 명제였다는 거죠. 그건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아마도 이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처럼 승자와 패자가 단순히 홀짝 게임처럼 반반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시면 나중에 주식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사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기와 다르게 음악을 듣다 보면 아바의 노래가 있어요. 또 Winner Takes It All이라고. 그러니까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간다는 건데 이게 게임의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장기적으로 가면 주식 투자도 플러스성 게임이 된다고 하지만 이게 왜 잘 안 되냐면 인간의 본성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승자는 50이고 패자가 50이면 해피하겠지만 승자는 한 10% 내외, 패자가 90% 장기 시간을 상당히 놓고 보면 그래서 그 승자의 승패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소수가 된 승자의 게임은 어떻게 해야지 가능할까? 이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면 요즘 굉장히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제가 글에 이 책에도 썼는데 2020년 시장이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아, 주식 별거 아니야.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런 말 하면 저도 마음 편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식 사놓으면 다 올라갑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기업은 흥망성쇠처럼 부동산과 다릅니다. 부동산과 다른 이유는 기업은 바뀐다는 거죠, 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또 공부하시고 산업도 연구하셔야 되고 또 그때 주식, 소위 내가 가져갈 주식과 버려야 될 수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사실 장기적으로 투자자로 생존하기, 그러니까 뭐 투자로 돈을 번다, 뭐 있는다는 두 번째 문제고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는 그냥 제 말보다 꼭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림 하나 괜히 어려워하시지 말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엄청 어려워 보이죠?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그냥 저 그 데이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KB의 국민은행 가서 시세표 보시면은 트레이드 데이터가 나와요. 그거 추론해가지고 계산기 두드려 보면 대략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나와 있잖아요. 이 둘을 나눠준 게 바로 주택시장의 총합과 주식시장의 총합을 좀 비교할 수가 있겠죠. 너무나 쉬운 개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그림 그려면 매일 어려워하시는데,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이 그림에서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보시면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좀 높아지는 주식이 좀 부담스럽고 낮을 때 사면 되겠죠. 쉽게 말해서 부동산은 주식만큼 폭락하진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겠죠. 부동산이 더 우수해서가 아니라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교체하기가. 그래서 부동산보다 주식이 빠질 때 심하게 빠지기 때문에 부동산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확 줄어들 때가 있어요. 올해도 그랬죠. 작년에도. 뭐 금융위기 때문에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입니다. 뭐 그때는 부동산을 사도 되고 주식을 사도 되는데 여하튼 주식을 사면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보통 위기의 순간에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타격이 크지 않아요. 재산의 변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건 자산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근데 이게 만약에 주식에 시가총액 비중이 막 올라오게 돼요. 따라오게 되죠. 부동산이 먼저 오르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둘이 같이 오르고 있어요. 반드시 대체관계인 줄 아시지만 보통 돈이 풀리면 그 돈으로 뭐든 사기 때문에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부동산 상세가 좀 주춤해지고 주식도 힘을 잃게 돼요. 우리나라도 보시면 뭐 이때 IT 버블 때거든요. 이때는 한 55%까지 올랐어요, 주식이. 만약 현대에서 그 정도까지 오르면 여기서 주식이 한 30%도 더 오를 수 있죠. 제가 알 수 없죠, 그렇게 될지 아닐지는. 분명한 거는 한 40 이상에서는 좀 부담스러웠다. 이때가 언제죠? 이때 보니까 2000 금융위기 때 직전에 이때도 주식이 한 43.6%까지 왔었고 9년, 10년, 11년에 한 40% 터치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갔었어요, 주식은. 근데 분명한 건 아까 제가 서두에 고든 게코의 말을 빌렸지만 우리가 주식을 아주 공격적으로 주식 자산을 늘릴 때는 언제다? 뭔가 좀 쌀 때인데 뭐에 절대적으로 싸기도 하게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쌀 때가 중요한데 지금이 꼭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뭐 당장 폭락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좀 부담스러워지고 있다. 뭔가 급하게 올라왔죠? 보시면.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때 왜 많이 올랐냐? 우리나라의 글로벌하게 성장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거든요. 만약 저렇게 올라가려면 뭐가 올라야겠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엄청난 혁신 기업이 나와서 그게 어마어마한 재평가를 받아야겠죠. 미국의 테슬라도 그랬듯이 우리나라에서 그게 많이 올라간다면 주식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 게임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주도주가 더 올라간다면 주식이 더 올라갈 건데 그게 잘 못 올라간다면 뭔가 엇갈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전 예언자가 아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서 추론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이걸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죠. 뭐 다른 얘기, 실물 경제는 아직이다. 주식이 빨리 올랐다. 다 오케이인데 좋아진 데는 확실히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좋아졌고 화학, 이게 뭐 2차 전지도 해당되고 여러 가지. 그러면 이러한 좋아진 것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 환경이 되냐? 지금 좋아진 산업이 얼마나 더 확장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어디가 좋아지고 있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는 곳은 여기다. 왜 좋아지냐? 딱 극명하게 우리나라 경제의 성격이 드러나죠. 뭐죠?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는 주관제적 성격을 만드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전 세계 경기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수가 좀 부진해서 수출이 잘 되면 경제가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심은 여기에 있다는 건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실 이쪽이 사냐 파냐도 이쪽에서 고민해야 되지만 아마 지수의 상단을 여는 것도 이쪽이 아닐까. 이쪽이 못 연다면 주식시장이 좀 쉬어가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가 이제 이번 책에서 소개했던 책인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번 읽었던 책이죠. 일본의 소위 사학가미 투자, 사학가미 아스토라는 분이 쓴 책인데 굉장히 큰 사이클을 갖고 투자하는 걸 설명해줘요. 굉장히 유용한 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나요. 뭐냐면 뭐 지금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들 마십시오. 좀 고민스러운 순간이 언제냐? 위험 따위 염두에 두지 않고 마구잡이로 매수를 할 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꼭 나오는 말이 비즈니스 모델 얘기가 나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10년은 유효하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냐면 저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금융위기 직전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중후장대 산업, 그 당시에 조선주라든가 이런 쪽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당시에 서울대에서, 저 서울대 안 나왔지만 가장 인기 좋은 과 중에 하나가 조선공학과 이런 곳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은 아니죠. 두 번째는 이제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보여요.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그림 엄청난 그림 같지만 너무 단순한 그림이에요. 그냥 주가가 0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올라왔냐 보는데 아시다시피 2000년대 초에는 한참 그때 IT 버블 때가 있었고요. 카드 사태 터지고 난 뒤. 그 다음에 금융위기 직전에 우리나라의 조선 이런 건설, 소위 인프라 투자. 그 당시에 뭐였죠?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하고 미국이 소비하는 둘의 불균형 체제였는데 제가 이 책의 대담 프로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공들여서 우리가 토론한 부분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유용하실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미국의 2009년 금융위기 직후에 랠리가 있었고 2017년에도 어쩌죠? 굉장히 시장이 좋았는데 18년에 미중 사태가 났죠. 그 전에 삼성전자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시장을 다른 경험은 없지만 오랫동안 지켜본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주도주는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아닌 순환매가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올 때는 불안한 거예요. 주도주로 계속 갈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를 계속 추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도주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반도체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너도 나도 샀죠. 근데 놀랍게도 너도 나도 산 1월 초 이후에 그 가격을 아주 회복 못하고 있다면 제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최소한 삼성전자가 96,000원인가 고점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걸 넘어서 10만 원 안 찾겠을 때 더 사는 게 낫겠죠. 지금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하지만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런 애널리스트니까 또 이런 견해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의 TSMC가 18년, 19년 사이클에 상당히 레벨업 되면서 PBR로 보면 우리가 PBR 이거는 이 책 보시면 용어 나옵니다. 일단 PBR로 거의 50% 레벨업 될 때 그 당시에야 삼성전자가 똑같다고 가정한다면 그랬을 때가 한 1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전히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런 거 알아서 뭐해 이러시지만 우리가 알면 좀 더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성과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다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사이클은 제가 요 책 2부의 첫말에 사이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거기에 약간 강론도 달았거든요. 사이클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히트칠 것이다. 이런 내용은 듣도 보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전반적 평은 어떤 분이 아픈 말을 저한테 적어놨더라고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런 거죠. 경제학자분들은 경기 순환은 보지만 경기 주기는 인정 안 해요. 순환은 뭐냐면 경기가 저점에서 회복이 돼가지고 확장이 돼가지고 정점을 치고 내려오는 순환은 인정하지만 이게 어떤 주기성을 갖춘다고는 보지 않죠. 근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람들 있죠. 콘트라이브라는 파동, 온갖 주기론자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딱 떨어지게 주기가 있다가 아니지만 이런 좀 감으로 오잖아요. 잘 보면 우리나라가 한 10년마다 위기가 왔었어. 이런 느낌. 근데 더 큰 사이클이 있어요. 어떤 사회적 변화가 막 가중되면 그다음부터 뭔가 변화가 생겨요. 이게 재밌는 그림 보여드릴까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80년대 이후에 이렇게 내려왔죠. 큰 사이클로 보면 한 3년 단위로 큰 부채 사이클의 변화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채를 쌓아온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낮아져 있을 때 가능하겠죠, 이게.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어쩌면 어떤 세미나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책을 최대한 쉽게 풀려놨으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대담하는 중간에 제가 글로 써서 한 5페이지가 6페이지 쓴 부분이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걸 떠나서 인플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아니겠지만 점점 더. 코로나라는 게 뭘 가져왔냐면 코로나 때문에 좀 더 과한 처방을 썼기 때문에 이게 자극을 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인플레라는 망령이 다시 달아날 수 있다, 몇 년 안에. 근데 여기서 다들 인플레 얘기했더니 인플레를 안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얘기를 해요. 인플레가 나면 모든 자산이 오를 거니까 뭐든 사면 된다. 근데 레닌이 이런 말을 했죠. 자본주의를 멸망시키는 방법은 인플레를 일으키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 인플레가 나면 자산가들은 걱정이 없어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부채, 빚이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파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 양극화되는 거예요. 너무 거창한 얘기를 했죠. 나머지 건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책 선전하러 온 것까지 너무 갔겠지만 말로 짧게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보시면 제 피게티도 얘기를 했을 때 부의 불평등이 심해질 때가 금리가 낮아졌을 때예요. 그래서 이해하셨어요? 금리가 낮아지면 돈 많은 사람이 더 돈을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이클에 관한 걸 고민하다 보면 결국 이러한 사이클을 왜 알아야 되냐. 제가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린 책 중에 나바로라는 분이 있는데 정말 당황했어요,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딱 들어섰을 때 나바로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실 나바로는 이 책의 베스트셀러로 매우 유명합니다. 내 책을 읽다 보시면 왜 저런 걸 좀 알아야 되는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태리안 레스토랑을 차렸을 때 예를 들어서 위치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가게를 여는데 위치, 그리고 돈 빌려오는 금융, 자산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사실 물론 요리사가 요리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만 보자는 사람은 요리사 잘하는 거 보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입지도 보고 인테리어도 보고 이럴 때 매크로를 봐야겠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제목을 참 잘 줬어요. 음식점 같은 업종에서는 비가 오지 않을 때 폭우가 내리는데 브라질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커피의 가격이 떨어지면 스타벅스 이익폭이 커진다. 그래서 매크로를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을 보시면 여러 가지 지표의 의미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한국 투자자들 주린이라는 단어를 매우 싫어하는 이유가 주린이 돼가지고 맨날 어린이처럼 누군가에게 도채지 졸라야 됩니까? 누군가의 인도로 살아가. 그거는 펀드에 돈 맡기시면 되죠. 직접 투자가 되시겠다면 최소한 내가 오늘 날씨에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내가 그런 고민하려면 일단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매크로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책 정도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다음 부분이 이제 금리에 좀 설명을 드리려는 건데, 이게 대통령 사진이 3명 있어요. 사실 이번 책에서 2부에서 한 챕터 전체를 바이든의 정책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3명이 토론을 했는데, 핵심 내용, 제 주장은 그거였어요. 저 혼자 나왔으니까 제 마음대로 얘기할 수 좋은데, 많이 싸웠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셨죠. 어떤 분이 아니라 김동완 소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완 소장님은 바이든은 새롭다. 그래서 저는 그냥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일 뿐이고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의 정책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부통령을 2번이나 했고요. 상원의원을 7번 한 사람이에요. 상원의원을. 민주당의 가장 정통 노선에 입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 하면 우리나라 인기 좋은 분은 누구죠? 샌더스라던가 오카시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민주당의 진보파로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 민주당 하면 뭐냐? 어려울 때 집권을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그때 국민들이 민주당에 표를 줘요. 편할 땐 잘 안 줘요. 세금 많이 걷으니까. 왜 이 사람들이 표를 안 주냐? 세금 걷으니까 싫죠. 경제가 어려우면 세금을 걷어서라도 경제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놀랍게도 쌍둥이 적자가 확 줄어들어요. 근데 세금이라는 게 국내 소득세, 법인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세금 관세도 걷어들이고 온갖 세금을 덤핑 관세도 때리고 우리가 놀랍게도 민주당만 집권하면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한국이 힘들었어요. 슈퍼 301조 클린턴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런 쌍둥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할까요? 재정정책을 쓰는데 재정정책을 쓰다가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초등학교도 아는 수준이죠.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국채를 발행하면 그 많은 국채를 누군가 다 안 사준다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금리 상승이라는 게 내가 뭘 사고 싶어서 돈을 빌려와서 지금 사는 핸드백을 사고 싶어서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서 쓰는 금리 상승이 좋잖아요. 그게 돈이 돌는 거니까.
아니면 내가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돈을 빌려와서 금리가 올라간다면 좋은 금리 상승이죠. 보통 demand pull inflation이라고 해요. 수요가 편의하는 인플레이션. 근데 지금 뭐죠? 그냥 재정 정책 때문에. 또한 더 안 좋은 건 뭐죠? 그냥 우리처럼 돈이 풀려 있으니까 엄한 자산들을 다 가격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트, 비용이 올라가서 인플레가 나는 경우죠. 대표적인 우리 기억에 안 좋았던 기억은 70년대에 있었던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유가 같은 거 올라온 흐름이 기분 나쁜 거죠. 이 그림이에요. 기분 나빠요. 유가가 왜 이렇게 올라오죠? 여러분 경제가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도 않잖아요. 수요가 막 확장돼서 유가가 올라간다면 그래 할 텐데 뭔가 그 증거가 있어요. 이게 뭐냐 투기적 포지션이에요. 웬 투기적 포지션이 그러니까 사실 실제 수요가 아니라 뭐죠? 어떤 금융적인 기능으로서 유가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 유가가 여기서 60불이 아니라 70불이 가요. 근데 놀랍게도 작년 3월에 어땠죠? 4월에 유가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면 올해 4월에는 어떻게 되죠? 비교해서 보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엄청나게 뛰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멀지 않은 시기에 인플레 우려가 생길 거야를 놀랍게도 우리가 작년 11월에 녹음할 때 얘기를 많이 했었다는 거. 무슨 책을 소개하려고 하냐면 스타일 인베스팅이라는 원제의 공인데 이제 번스타인이 쓴 책인데 지금 여기서 올해 지금부터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가치줄 사고 금리가 내려갈 때는 성장줄 사라. 뭐 이런 논리가 번스타인이 말했던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그 책이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도 제가 여기에다 그래도 이해하기 좋게 소개를 해드리고 읽으라고 강조드렸던 이유는 그 책을 보셔야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갈 걸 기본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금리를 보고 접근하시면 이게 좀 왔다 갔다 혼돈이 온다는 거죠. 그런 건 그 정도는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어려운 얘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일반 투자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이해할 수 있어 했을 때 제가 하나만 꼭 말씀드려요. 그냥 다 놓치더라도 그 하나의 원칙이라는 말 읽지 말자. 시장을 잘못해서 많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주식 안 팔 것이다. 그러면 기준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좋은 기업이 뭐고 좋은 주식이 뭐냐 이 둘의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많이 좀 소개해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소식인데 일단 무조건 좋은 기업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고요. 좋은 기업이 좋은 주가나 합리적 주가에 있을 때 사면 그게 좋은 주식이 되는 거예요. 워렌 버핏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찰리 티안도 이런 얘기를 했고 하여튼 이런 분위기를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그룹들의 투자법이 뭘까 한다면 그게 아닐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좋은 기업들이 뭐냐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물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런 주식들이 장기적으로는 좋은 기업이라고만 맞다면 다시 그건 좀 회복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주리님들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항상 이럴 때마다 반문을 드려요. 과연 주식을 좋은 기업인 건 알겠는데 좋은 주식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싸게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주린이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투자의 어떤 나름대로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결국은 주도주를 잡아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식 투자가 뭘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때의 사회 변화 그리고 그 사회 변화에 적응한 기업 그리고 그 기업들이 그래서 결국 앞으로 기대값으로서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어날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내가 주주가 되면 대신 그 기업이 성장하는 과실을 우리가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원칙들을 고를 수 있는 지혜, 그걸 알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 책에 담았으니까 읽어보시면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주시면 어떤 경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금리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냐 내가 금리를 이 정도 투입해서 돈을 빌려왔을 때 이익이 얼마나 기대 이익은 얼마이고 기대 손실은 얼마일까 이것을 가늠하는 지혜를 안 가지면 아무리 주식 투자 10년하고 20년하고 경제책을 100권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그래 금리의 방향이 어떨 거 아니야 저에게 오늘 막바지였으니까 또 말씀드리면 이 미국채 왜 미국의 금리를 말씀드리냐 다 연동되기 때문이죠. 근데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좋은 금리 상승이냐 나쁜 금리 상승이냐 그러면 좋은 금리 상승은 물가가 코어 CPI 그러니까 소위 좀 그런 거 제외하고 핵심적인 물가만 놓고 봤을 때 더 많이 물건을 사고 이래서 올라가는 금리 상승이 좋겠는데 어떻죠?
내려가고 있죠. 이건 내려가고 있는데 미국채 10년은 1.1을 어제 갑자기 넘어섰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차피 미국은 금리 안 올린 데 있어서 기준금리죠. 시장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까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배운 지혜는 인플레가 나면 통제가 안 된다는 공포였죠. 지금은 인플레가 날지 모르니까 부동산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무게 때문에 소위 부채라는 무게 때문에 금리가 과중하게 다가올 순간입니다. 근데 이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내 재산을 2배, 3배, 4배, 5배로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멀지 않은 2, 3년 안에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 주가가 폭락하는 걸 떠나서 금리 상황을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 우리가 과잉 부채, 그러니까 금리가 아주 부채가 많지 않은데 금리가 올라오면 두렵지 않아요. 내가 부채가 없어요. 금리가 올라오면 내가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괜찮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부채가 많아요. 금리가 올라오면 매우 힘들겠죠.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는 지금 부채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산업의 비중을 보시면 이게 시가총액으로 놓고 봐도 아까 말했지만 과거에 지배했던 우리나라의 올드한 이코노미 경제는 시가총액이 이렇게 줄어있고요. 나머지 IT나 이런 새로운 신경제는 많이 늘어나 있죠. 그럼 앞으로 사회는 이런 쪽에 우리나라가 다시 조선업을 옛날처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정유회사가 옛날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는 분들은 2000년대를 얘기하시는데 이번 토론에서도 3명이 공동적으로 공감했던 내용은 다시 그 시절은 안 온다요. 왜 안 오는지 아십니까? 중국이 그때가 아니니까. 중국이 덩치가 너무 커졌어요. 나는 근데 미국과 니네 하청업체 안 할 거야. 소위 그게 바로 기술 경쟁이 벌어진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감히 좀 책 소개할 때 이름은 과잉됐다 그러는데 이 책 사가지고 100번은 아니지만 70번 이상을 읽은 책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읽었냐? 번역이 이상해가지고 한글 문장이 너무 이상해요. 원문을 같이 보시면 나는데 아무리 영어가 짧으면 힘들지만 자꾸 보다 보면 이제 더 이해가 가요. 근데 하워드 막스입니다. 하워드 막스를 이 사람이 주식을 잘 맞춰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쉽게 글빨이 좋아요. 잠언적인 느낌도 있어서 제가 좋고 제가 이제 많이 인용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주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올라가서 자산시장에 여기서 더 갈 때가 있어요. 그걸 다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점에서는 낙관적이고 저점에서는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계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요즘 많은 분들이 막 당신 주식을 상투라고 보냐고 막 달려들어서 무서운데 그 얘기를 내는 게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를 좀 과할 때는 좀 조절을 해가지고 위험 가중치를 좀 낮춰놓고 그런 지혜를 앞에 소개했던 책들을 읽으시면 와닿으실 텐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년 3, 4, 5, 5월 같은 기회가 다시는 안 올 거죠. 아니에요. 그래가 열심히 돈을 모아놓고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놓으시면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래야 비관론이 많이 날 때 내가 내 세상을 한번 4-5배 뻥튀기 해야지. 늘려야지. 그때가 기회인 거고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너무나 흥분해 있을 때는 좀 조심하고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어떤 7권의 책에서 얻은 공통적인 교훈이었고요. 자본시장 200년 역사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어떤 다양한 테크닉, 온갖 현란한 기법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지 않습니까? 현란한 기법. 우리가 축구를 열심히 한다 해서 마라도나처럼 아니면 지금 호나우두처럼 될 수 없잖아요. 동네 축구 정도밖에 못할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렇게 난 현란하게 할 거야를 아무리 꿈꿔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적절하게 체력을 안 배워 게임을 끝까지 뛸 수 있는 체력 그건 결국 자산관리에 있고요. 금리를 보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 금리 마찬가지 금리와 여러 기업이 추이를 정하시는 방법을 배우신다면 제가 정말 싫어하는 주린이라는 건 정말 모욕적인 발언이고요. 내가 투자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말씀드릴 건데 나름대로 94년에 증권사가 들어와서 많은 경험한 제가 참여했고 또 제가 이제 존경하는 김만진 박사님이 들어와 있고 또 김동환 소장님 누구보다 시장과 친화적인 분이니까 우리들이 고민했던 주제를 담아놓은 내용이니 제발 일부만 보시지 말고 이후에 어떤 토론 부분을 보시면서 얘는 왜 이렇게 저의 생각에 대해서 저 사람 생각이 난 동의하잖아. 그게 좋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고민을 해가신다면 충분히 앞으로의 투자 성과가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횡설설 얘기했는데 더 궁금한 사항은 추후에 한번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